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실에 근무하는 박원철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표고 재배 중에서 이제 표고 원목 재배 기술이 되겠습니다. 표고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단기 임산 소득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그 단기 임산물 중에 매출액이 제일 많은 게 밤인 줄 알고 계시지만 밤보다 더 생산 판매액이 많은 게 이제 표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임산 소득원으로는 이제 최고의 그 매출액을 보이고 있죠. 근데 수십 년간 굉장히 표고 산업이 발전해 왔는데 별 걱정 없이 발전해 오다가 WTO 출범 등으로 이제 이 국가 간의 그 무역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중국산 표고가, 중국은 어마어마하죠. 그 생산량이, 표고 생산량이 1위면서 또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한 450만 톤 뭐 이렇게 생산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중국 내에서도 많이 먹지만 이제 국내 시장으로 또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국산 표고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점점 중국 표고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따라서 우리나라 표고 재배 현황 및 표고 산업의 문제점을 이해해서 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산림청이 대표적인 기관이 되겠죠. 산림청하고 그 산하연구소인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많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배자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를 하셔야지 이 표고 산업이 중국으로부터의 그 위협을 벗어나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고 생산을 살펴보면요, 이 버섯은 이제 딴 작물보다도 그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단기 임산 소득으로서 임업 생산액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 2000년에 생표고로 따져서, 물론 이제 생표고로 생산되고 이제 일부 건표고로 생산되는데 생표고로 이제 환산 다 했을 때, 생표고로 환산할 때는 이제 7배를 해주고요. 생표고를 건표고로 환산할 때는 7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표고로 합산했을 때 33,000톤이 생산돼서 1,610억 원의 그 매출액을 보였고요. 2010년도에는 43,000톤을 생산해서 2,229억 원의 생산 판매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 인가소득 1호당으로 봤을 때 통계 자료에 따른 틀리지만 뭐 아주 작은 그 표고 인가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은 한 9천 인가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의 이제 인가, 또 대규모 인가만 따지면 이제 홀수가 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표고를 재배하는 인가를 다 쳤을 때는 한 9천 인가 정도로 봐요.
그랬을 때 나누면은 한 1인가당 한 2,500만 원의 그 수익을 매출액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출입 동향인데요. 수출은 과거에는 수출도 잘 됐어요. 근데 일본이나 홍콩으로 많이 됐었는데 수출은 대체적으로 정체되거나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 수입이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이제 그걸 저가로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표고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옛날에는 별로 걱정을 안 한 수준이었는데 2011년도 통계를 보면 12,700톤, 그래서 3,4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50억 원이 넘죠. 이렇게 계속 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중국산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제 중국산 표고가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침투하는 것에 기인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품질이 앞선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가격을 낮춰야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산은 토박 재배에 의해서 생산된 이제 품질이 좀 낮은 그런 표고고, 우리는 원목 재배로 이제 고품질을 생산하니까 고품질 표고라든지 고품질 건표고를 생산해 가지고 오히려 그 중국의 이제 부유층들이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그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난하다고는 하지만 부유층이 이제 5천, 1억 이런 수준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중국의 부유층은 중국 그 식품은 좀 안심을 못하니까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식품을 많이 수입해서 먹는다 그럽니다. 특히 우리나라 거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목 재배에 의해서 이제 고품질 표고를 생산해서 생표고든지 건표고든지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출길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산이 많이 이렇게 수입된다는 거는 국내 생산만으로는 국내 지금 수요도 충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많이 생산하는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충청도 아닙니까? 충청도 지역 가보면은 이제 하는 얘기가 수출 얘기하면요, 내수도 충족시키기가 힘든데 수출할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내 판매나 더 나아가서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판매기는 얼마든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표고 원목 재배는 이제 야외 재배하고 시설 재배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야외 재배를 많이 했지만 요새는 다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은 원목 재배는 시설 재배라고 보셔도 되고요. 야외 재배는 이제 일부 지역 고품질 건표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야외 노지 재배를 하죠.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장흥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흥 지역은 아직도 노지 재배를 통해서 고품질 건표구를 생산해 가지고
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목 재배 원목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원목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목 재배용 수정으로는 화렵수는 거의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아카시아 있죠? 그것만이 좀 잘 안 되는 편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화렵수는 거의 다 표고 재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참나무류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참나무가 가장 치밀하고 이제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접종한 후에 오랫동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입비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절약이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참나무가 가장 적합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시다케라고 이제 일본말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오크 머시룸이라고 그럽니다. 참나무 버섯이요. 북한에서는 이제 참나무 버섯이라고 그럽니다. 표고를. 참나무류가 가장 이제 적합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상수리나무, 강참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갈나무도 많이 쓰고, 졸참, 굴참, 떡갈. 제일 많이 쓰는 게 상수리나무가 되겠습니다. 신갈은 이제 2000m 고지 이상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라든지 이런 약간 추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참나무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나무 같은 경우는 내륙 지방에서는 좀 볼 수 없고요. 제주도가 이제 표고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한라산 중턱에서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참나무도 쓰지만 한라산에 서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이 서나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밤나무, 오리나무 해서 자작나무 해서 많이 실험해봤는데 잘 되긴 되는데 장기적인 생산성을 봤을 때는 참나무류가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나무류가 이제 여러 가지 수종이 있기 때문에 수종별 생산성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저온성 표고균진 산림 3호하고 고온성 표고 품종인 산림 2호를 각각 참나무류에 대해서 이제 생산성을 조사해봤더니 떡갈나무가 한 3년간 생산량이 1입방미터 원목당 한 100.8kg으로 가장 좋았고, 그 다음 상수리나무 이런 순이었고, 그 다음에 고온성 품종인 경우에는 흰갈나무가 160kg으로 가장 좋았고, 그 다음 졸천나무, 상수리나무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목의 크기, 원목이 굵기하고 이제 원목 본수 이런 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어떤 발생 작업을 하거나 이제 특히 일본식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이제 요게 이제 요 자료가 필요한데, 일본은 아직도 이제 우리는 그냥 쓰러뜨리고 물을 24시간 주는 그런 방식의 발생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세워놓고 물 주고 이제 두드리는 방법도 쓰지만 그 자리에서 하는 발생 작업을 주로 쓰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아직도 이 원목을 이동시켜 가지고 어떤 운반차를 통해서 이동시켜 가지고 큰 침수조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루 침수시키고
빼가지고 물 빼기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운반차로 해서 재배장으로 옮겨다가 세워놔가지고 이제 저 발생 작업을 시켜서 발효를 시키는데요. 굉장히 번거롭죠.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땐 굉장히 노동력이나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참 번거로운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좋은 품질의 그 표고가 나온다 그래서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제, 우리도 그래서 그 일본식 그 침수 방법을 쓰는 재배자들이 전에 있었는데 요새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데요. 침수조의 크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목 그 길이가 1.2m고 굵기가 10cm 정도일 때 입방미터당 한 106개 정도, 10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요 원목 굵기에 따라서 개수가 이제 적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1m짜리, 우리나라는 이제 원목을 자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30, 60, 90, 120 이렇게 돼가지고 120cm로 원목상들이 잘라서 팔기 때문에 1.2m짜리 원목을 우리는 주로 쓰고요. 일본은 이제 1m짜리 원목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목 그 종균 접종을 위해서 원목을 구입해다가 이제 갖다 쌓는 모습이죠. 벌채 시기는 이제 그 수종별 벌채 시기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령은 한 15년에서 30년 정도짜리가 이제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벌채 적기는 요건 이제 일본 자료가 돼서 조금 우리하고 다른데 10월 황역기, 그때가 이제 그 나무의 양분 축적이 가장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10월 황역기에 원목을 벌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목 준비에 아울러 이제 종균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벌채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1.2m에다가 약 10cm, 직경 10cm 내로 이제 잘라가지고 토막치기를 하고, 원목은 음건시킵니다. 음지에서 이제 건조를 이제 이듬해 3월 접종할 때까지 음건을 시키죠. 그래서 음건돼가지고 3월에 접종할 때 최적 수분 함량은 이제 40%가 되겠습니다. 원목의 수분 함량이 40%가 종균 접종하기 가장 좋은 상태고, 이제 범위를 따지면 38%에서 42%. 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종균한테 이제 활착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수분 함량 이제 40% 내외. 요새는 이제 전에는 별로 없었지만 수분 측정기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사셔서 수시로 이제 원목이나 골목의 수분 함량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원목을 보관하는, 응건시키는 동안에 이제 종균 준비를 하는데, 종균 구입 신청은 보통 이제 3월 달에 하는데, 종균 접종은 3월 달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3월 달에 가장 좋습니다. 근데, 구입 신청은 이제 전년도 이제 12월까지는 종균 회사에다가 신청을 해놔야지 종균 만드는 이 충분한 기간을 가고 안전하게 종균 공급이 되겠습니다. 종균을 구입하실 때는 품종 등록된 종균을 사셔야 이제 안전하시고, 종균의 공급처로는
그 산림주와 산림버섯 연구소가 비교적 크고 그 오래된 그 종균 배양소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 종균 배양소가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허가된 그 종균 배양소, 그리고 이제 오래 전통이 있는 그런 종균 배양소에서 종균을 구입해야지 그 종균이 변질되거나 오염된 그런 구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전에는 이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정부기관인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종균 검사를 해줘가지고 재배자한테 공급을 했는데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종균 검사를 없애고 국가기관에서 해주는 걸 없애고 종균 배양소 자체 검사로 이제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원목 재배는 들어가는데 이제 톱밥 재배는 지금 막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품종에 대한 그 이 특성의 그 어떤 그 습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톱밥 재배해서 좋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그 중국,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 배양된 배지를 수입해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가 옛날에도 많았고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품종이 최소한도 고온성인지 중온성인지 저온성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재배를 해버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톱밥 재배는 물론이고 원목 재배도 그 온도별 특성이라든지 그 재배 특성을 충분히 그 습득하고 숙지하셔가지고 이 재배를 하셔야지 그 실패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균 보관 및 관리 철저. 종균을 보관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보관해 버리면 이제 오염되거나 이제 변질돼 버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 종균병이라는 게 완전히 그 어떤 해균으로부터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밀폐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해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때문에 반드시 그 암냉소, 선선하고 그 어두운 데다가 깨끗한 곳에다가 이제 그 사용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불량종균의 판별은 이제 그 하얗게 싱싱하게 그 균사가 만연돼 있는 게 이제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좀 색이 좀 이상하다거나 이제 뭐 그 붉은색, 푸른색, 뭐 검은색 이런 색을 띠면서 그런 거는 이제 다 해균에 오염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배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종균병이나 이제 요새는 이제 성형종균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형종균도 마찬가지고 어떤 오염된 게 눈에 띄면은 그 물품 전체를 반송하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오염된 것만 이렇게 제거하고 그냥 쓴다고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단은 이미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다. 그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그걸 눈에 보이는 것만 제거하고 쓰다 보니까 그 해균에 오염이 돼서 실패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염된 게 눈에 띄면은 그 반품시키고 전량을 반품시키고 새로 받으셔야지 됩니다. 적정 시기는 남부 지방은 이제 우리나라 기후로 봤을 때 3월 초중순이 좋고요. 중부 지방은 3월 중하순이 좋습니다. 이렇게 3월이 좋은 이유는 이제 그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균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때 하면은 크게 청결에 신경을 안 쓰고 해도 오염이 안 되는데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 종균 접종을 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종균을 접종한다 그래도 늦을수록 그 해균에 오염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월에는 이제 그 종균 접종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종균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구멍 뚫기 천공 작업을 하죠. 근데 이제 전기 드릴을 버섯용 이제 전기 드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했을 때 하고 자동 천공기라는 거 이제 6개의 그 전기 드릴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뚫어주는 그런 건데요. 그걸로 했을 때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전기 드릴로 했을 때보다 2.4배 정도 빠르고 피로도 이제 노동 피로도도 이제 적게 됩니다. 네, 지금 요거는 전기 드릴로 이제 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종균을 띄어서 넣고 스티로폴 마개를 막는 걸 다 손으로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스프링봉 접종기가 생겨서 그걸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공합식 반자동 접종기로 이제 접종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동 기계들, 자동 천공기, 그다음 자동 천공 접종기 이런 기계들이 나와서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와서는 청양종균이 거의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그래서 거의 성형종균을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형종균이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일본에서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진작 일본에서는 이걸 안 쓰고 아직도 이 손으로 띄어서 넣고 스티로폼 마개로 막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좋은 품질의 버섯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생 작업도 그렇고 이제 접종 작업도 그렇고 굉장히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좀 고수하는 편이죠. 그래야지 버섯 품질이 좋다고 그 사람들은 이제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거의 요새는 이제 성형종균이 끼고 이거는 간단한 성형종균 제조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드릴로 이제 뚫고 성형종균을 넣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성형종균 제조기보다는 좀 큰 거, 농가용 성형종균 제조기인데 이제 몇백만 원 하니까 비싸니까 이제 재배자들로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자작 이 성형종균을 만들고 싶으면은 종균을 많이 사는 경우에 그 종균 배양소에서 이제 임대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거의 이제 자작 만든 데기보다는 종균 배양소에서 다 의뢰해가지고 성형종균을 만들어서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반자동 공합식 접종기입니다. 컴프레셔의 공합을 이용해서 요 접종기로 이제 접종하고 스티로폼 마개까지 막아주는. 근데 무게 때문에 젊은 청년이 해도 이제 무게 때문에 오래 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요 새 구조물들을 이제 국내에서 플라스틱으로 다 바꿔서 가볍게 해서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쓰다가 이제 좀 점점 적어지고 이제 거의 성형종균을 쓰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종균을 적정했을 때 목질부의 그 균사 표면 만연율, 적정한 후에 이제 껍데기를 벗겨봤을 때 표면에 균사가 하얗게 만연하는 그 정도를 봤을 때 뭐 1년이면 거의 다 그 표면을 다 뒤덮는다고 볼 수 있고요. 제네 침투율, 안으로 균사가, 표고 균사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더뎌가지고 한 3년 6개월 돼야지 한 94%, 90% 내외 다 먹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 감소율은 접종 후 한 3년 6개월 되면 한 40% 이상 이제 중량이 감소됩니다. 표고가 이제 그 목질부를 분해하면서 양분을 섭취하고 표고를 발생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3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정도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3, 4년 지나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원목 운반 작업이 꽤 무겁다고 느껴지잖아요. 두 손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데 한 3, 4년 지나면은 이제 양분이 다 이제 분해돼 가지고 가벼워져서 한 손으로도 들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성형종균을 안 쓰기 때문에 국내 그 성형종균 이용 재배자들을 위해서 적용 효과에 대해서 좀 실험적으로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전에 좀 해줬던 그 실험했던 자료입니다. 이거 천공 접종 그 작업 능률도를 봤을 때 스프링봉 반자동 공학식 접종기 성형종균 했을 때 성형종균이 제일 그 빨리 그 천공 접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경제성 비교했을 때 접종 속도가 이제 접종 공봉으로 했을 때보다 성형종균을 했을 때가 훨씬 빠르고 접종 비용도 이렇게 본당 접종봉으로 했을 때는 840원, 성형종균으로 했을 때는 460원 정도. 이제 그 인건비하고 소요 종균값 등을 고려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 45%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용 이제 성형종균 제조 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균사 생장력을 봤을 때 톱밥종균하고 성형종균의 균사 활착률, 단면 침투율이 다 별 차이가 없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1년차 또 3년차까지 생산성을 봤을 때 톱밥종균으로 했을 때나 성형종균으로 했을 때나 그 차이가 별로 생산성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품질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성형종균이 경제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재배자들도 이제 선호하게 되죠. 원목 재배 기계화인데요. 성형종균 사용과 아울러서 우리가 그 원목 재배 기계화를 통해서 또 비용이나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목 천공 접종 작업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썼을 때 이제 보조인부 절감 효과가 40% 내외가 되고요. 원목 자동 천공 접종기를 썼을 때 수작업에 이제 2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천공 접종 작업을 위한 작업대가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원목 자동 천공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6개의 그 천공 드릴이 내려와서 뚫어주고 또 조금 돌려줘서 또 내려와서 뚫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효과적으로 빨리 그 천공 작업을 마칠 수가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원목 자동 천공 접종기가 2인에서 1인, 둘이 하던 작업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동식 침수통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꾸 침수하는 게 좋다는 걸 주장하니까 우리가 만약 침수를 할 때 일본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건데 조그만 침수통을 만들고 이제 바퀴를 부착해서 이동이 용이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 침수통을 사용해서 침수를 통한 발생 작업을 했더니 살수 처리보다 버섯 발생량이 11.7% 이상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 천공 접종, 뭐 천공해주고 접종까지 해주니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너무 기계화되니까 잦은 고장이 있고 그걸 애프터 서비스 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급은 못 되고 이제 끝나버렸죠. 여기 이제 이동식 침수통인데요. 한 골목 한 60개 정도, 한 50개 정도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넣어서 쭉 여기 이제 세워져 있는 골목들 한 줄이 만약 50번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그 줄에 있는 걸 50개를 여기다 넣고 하루 침수하고 다시 내놓으면 이제 내서 세워놓으면 이제 발생 작업이 끝나는 거죠. 그 조금 이동하면 그 옆줄 걸 또 침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일본처럼 그 노동력이나 경비를 많이 소요하지 않고 침수를 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동식 침수통을 만들어서 특허를 냈죠. 그 다음에 접종이 끝나면은, 종균 접종이 끝나면은 임시 눕히기를 합니다. 시기는 종균 접종 후부터 올 초 중순까지인데요. 이걸 하는 목적은 이제 이때까지는 아직도 이제 좀 건조하고 좀 선선하니까 접종 골목의 보온 보습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방법은 장작 쌓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높이 정도로 장작 쌓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나 뭐 잎사귀 아니면 차광망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덮어주는 거를 이제 본눕히기 5월 중순서부터는 반드시 벗겨줘야 된다. 벗겨주고 2m 위에 차광망을 쳐서 직사광선 피해줘야 됩니다. 이제 본눕히기에서 그 강조를 하겠지만 이 본눕히기에서 그대로 그냥 그 비음망을 덮어주는 채로 그냥 가기 때문에 한여름에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들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5월 초중순에 반드시 본눕히기를 해줘야 된다. 배수 통풍이 양호한 곳, 철저, 밀착 비움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2m 이상 높이에다가 이 차광망을 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지 재배보다는 재배사에서 하는 게 편하죠. 재배사는 이미 높은 곳에 이제 이 천정에 이제 차광이 돼 있으니까요. 감옷 쌓기나 이제 우물정차 쌓기, 직사광선과 고온 다습을 방지해서 해균 방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습도 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이제 뒤집기 작업을 해주고요. 해균, 해충 방제를 위한 하해 작업을 해줍니다. 이 뒤집기 작업은 그대로 이제 가면은 그대로 다음 해 이제 3월 발생 작업 시기까지 그대로 가면 아래쪽은 너무 습하고 위에 쪽은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제 이 수분의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버섯도 잘 안 나오고 기형버섯도 나오고 그러니까 반드시 뒤집기는 한두 번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갑옷 쌓기, 백연목 쌓기 모습. 그 다음에 우물정자 쌓기.
네, 본높이기 각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배수 통풍이 불량한 데는 좀 높게 높이고요. 그다음에 양호지는 좀 낮게 높이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음망을 그대로 그 밀착 피복 골목에 그냥 밀착 피복한 채로 놔두면은 이렇게 온도 상승에 따라서 엄청나게 플러스 기온 상승이 되어버립니다. 밖에 외기의 온도가 26도일 때 13도까지 올라가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39도, 거의 40도 되잖아요. 30도일 때는 42도. 이거는 표고균사가 사멸하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밀착비음 하면은 균사는 사멸하고 병충해는 긁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우기를 이듬해 3월에 이제 세우기 본눕히기에서 세우기 마주보기 상태로 이제 세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서부터 이제 발생 작업을 들어갑니다. 3, 4월에 이제 저온성 품종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세우는 발생 작업 안 하는 거는 이제 고온성이 되겠죠. 고온성은 이제 6, 7월에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중온성을 발생하고 해준다거나, 이렇게 그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의 그 적정 발생 온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발생 온도에 다다랐을 때 차별적으로 발생 작업을 해줘요. 도목살수죠. 쓰러뜨리고 24시간 물 주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 작업을 해서 이제 발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은 이제 버섯이 이렇게 크게 자라게 됩니다. 버섯 채취의 그 적당한 시기는 갓이 이제 이렇게 6할 내지 7할 벌어졌을 때가 가격이 가장 좋고요. 그 지나쳐가지고 너무 펴져 버리면은 이제 품질이 낮아져서 가격을 덜 받게 되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온성이고 이게 고온성인데 이제 봄철에 발생 작업을 똑같이 해줬다고 했을 때 저온성은 이렇게 나오지만 고온성은 안 나오죠. 자기 발생 온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온성을 봄에 발생 작업해 주는 건 이제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고, 또 여름철에 저온성 품종을 발생 작업하는 건 이제 쓸데없는 짓이 되고. 저온성 버섯은 많이는 안 나오는데 품질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표고를 만들어서 고가로 이제 팔게 되죠. 비싼 가격으로 하는 목적으로 이제 할 때는 저온성 버섯하고, 고온성 버섯은 품질은 떨어지지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표고로 많이 팔고자 할 때 이제 고온성 버섯을 택해서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종 양별 생산성 검정인데, 우리가 이제 표준 그 청공 접종 구멍 수를 이제 옛날서부터 이제 이렇게 권장을 해 왔는데, 일본식을 따르다 보니까 일본식은 너무 접종 구멍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한 40구멍 정도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배자들이 그렇게 적게 뚫을 필요가 뭐 있냐? 많이 뚫어가지고 빨리 균사 만연을 시켜가지고 빨리 발생시키고 많이 발생시켜서 빨리 끝내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자금 회전력도 좋고.
그래서 다공접종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죠. 고온성 품종에 대해서 표준 구멍수로 한 40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60개, 80개, 100개 구멍을 뚫어봤어요. 그랬더니 수확량이 이제 늘어나는데 개체 중량에 있어서는 이제 별 차이가 없거나 이제 좀 다발이 되면서 기형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구멍 이상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성 품종인 경우에는 80구멍보다 오히려 그 60구멍이 더 그 수확량이 좋았고요. 100개에서는 이제 제일 좋았고. 그래서 반드시 저온성 품종이 그 많이 들어준다 그래서 총 수확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상 막 100개 이상 뚫는 재배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버섯 품질이나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종균 투입액이나 그 접종을 하기 위한 노동력 이거 계산할 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100개 이상 뚫는 건 참 그렇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종 출원이나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품종 특성 조사 요령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권장되어 있는 게 이제 요 구멍하고 구멍 사이 간격은 한 12cm 띄고 뚫고 줄과 줄 사이 간격은 한 4 내지 5cm 정도 띄어서 하고 이제 그렇게 권장을 요새는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를 거의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일부 이제 고품질 건표고를 만드는 지역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생표고를 재배하는 데는 거의 다 시설 재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데 산림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규격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1, A1형, 1A2형 해가지고 건조가 단일, 뭐 2중, 3중도 요새는 3중 아까도 앞서 발표하신 분들 이제 3중 그 하우스를 말씀하셨는데 3중으로 비용 많이 들더라도 3중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3중으로 하면 그 여름에도 한여름 고온기에도 버섯 생산을 할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약간만 냉방을 해주고 겨울에는 약간만 난방을 해주면은 그 연중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옛날에는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재배를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3중 구조로 해주면은 이제 그 연중 재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또 왜 이 규격 사항이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규격 사항에 맞게 이제 짓는다고 할 때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 책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 산림청 그 규격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게 이제 지으시면서 그 지원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건 이제 수십 가지 이제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군 산림과에 요 규격상 그 자료집이 있거나 아니면 산림청에 문의하시면은 그 규격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지내서 지으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